2022년 12월 29일 일곱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수 활용하는 것 두 가지를 좀 설명할 건데, 말은 두 가지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게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여서 이제 DB라고도 해요. DB. 예.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쓰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서로 관련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 묶음,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21년 신입생 등록 현황 파일 뭐 이런 거 이렇게. 파일은 아니에요. 파일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을 묶어놓은 건데 2021년 신입생 등록 현황 파일과 신상 기록 파일, 담당 교사 파일, 그 다음에 뭐 성적 현황 파일 뭐 이런 걸 합쳐놓은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2년 이제 우리 마지막 기수에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신입생 등록 현황 파일, 여러분 신상 기록 파일도 있을 것이고 수강 신청 파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담당 강사가 누가 지정이 됐느냐 하는 거하고, 강사료 지급 현황 파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원들 현황 파일도 있어야 되겠고, 장비 관리 파일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걸 다 합쳐 놓으면은 우리 성파 여성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여기 상단에 여 상단에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메뉴 탭이 있는데, 이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엑셀은 파일 단위로 작업하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작업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 분석 관리라는 엑셀 파일이 있고 통합 파일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제가 여러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또 뭐 입력 예문 파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드렸는데, 이것들을 따로따로 작업하는 거지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작업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파일에 가서 이걸 작업하거나 이러지 하는 거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원활히 작동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MS 오피스라고 하죠. 엑셀, 파워포인트, 뭐 MS 워드라든지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게 안 보이는데, 오피스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세 가지가 들어있지만 액세스라는 것도 있어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액세스는 현재 여기는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MS에서 MS 오피스라고 말하는 게 액세스,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 이렇게 네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 액세스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면 가격대가 너무 엄청 뛰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게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액세스는 안 보여요. 지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뭐 이런 것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액세스라는 걸 배워두시면 좋아요. 액세스는요,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1급에서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2급에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엑셀하고 비교해보면 엑셀보다 한 10배 이상 어려워요. 근데 엑셀을 잘 아시면 액세스에서도 함수를 그대로 써요. 합계 평균이나 이런 걸 다 쓰고, 우리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회원 가입할 때 화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 자, 제가 한번 여기 네이버 가볼 텐데요. 네이버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회원 가입하는 창들이 보이죠. 그래, 창들이요. 그럼 이거를 디자인해야 돼요. 처음에 아이들이 입력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는 과정이 나와서 첫 번째 입력한 비밀번호하고 두 번째 비밀번호가 같은지 다른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름 입력하고 생년월일을 집어넣는데 생년월일은 예를 들어서 1977년 몇 월이다 며칠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날짜 형태로 캐린더 형태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생물학적인 성별이에요. 사회적인 성별이 아니라 남자란 성별이냐 여자란 성별이냐, 아니면 나는 성별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화번호 인증을 받아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이버에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백만 명이 아니라 몇천만 명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원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회원의 명단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부터 가장 최근에 가입한 사람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기록이 쫙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생각 혹시 나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발급받으면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안에 행정창고에 들어가서 저와 연관된 주민등록 등본 원본을 꺼내와요. 그걸 복사기에다 집어넣고 복사를 해요. 그리고 수입증지를 붙이고 어느 동사무소 동장 직인을 찍어줘요. 그래서 발급비가 얼마다 하는 걸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일을 보다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부산을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때는 안 됐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를 전산 업무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대별로 주민등록 등본에 들어간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산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산화 작업,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선진 국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엑셀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와 좀 연관된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랬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위에 첫 번째 발급한 데이터, 발생한 데이터를 쓰고 가장 밑에는 마지막에 발생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목은 좌에서 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거래처, 지역, 담당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여기 합계 평균, 순위 이런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가 수록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겠죠. 그게 첫 번째 뭐죠? 주민등록 번호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키라고 하죠. 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는 키라고 한다. 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는 학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키가 되는 거죠. 마스터 키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학번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가지고
뭐 검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홍길동을 검색했더니 홍길동이 10명이 나왔어. 그러면 같은 홍길동이라면 뭐 생년월일을 넣어봐라. 그럼 생년월일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키, 2차 키, 3차 키, 4차 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세컨더리 키, 서드 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제 키라고 하는 거죠. 키. 영어로는 이 키가 되는 거예요. 이 키. 예. 그런데 이 양이 많으면 이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기 지역과 담당자를 우리가 빼볼 거예요. 이건 지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C하고 D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두 개가 블럭이 잡힙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예, 항목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저장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고 저장해 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제를 하죠. 얘를 복제를 해. 자,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살아나오는데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본 만들 거란 말이에요. 복사본 만들기.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자동 필터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오른쪽 눌러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얘 영구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복구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컨트롤 C 하잖아요. 컨트롤 C 그럼 복사가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예.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누른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 우리가 삭제를 누르면 지워졌는데 컨트롤 Z 그러면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크시트를 이렇게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얘를 삭제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영구 삭제가 돼요. 복구를 못 해요. 예.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비자금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렇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검찰에서 들이닥쳐갖고 압수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파일이잖아. 이 파일.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삭제하면 얘를 삭제하면 지금 삭제를 못해요. 왜? 작업 중에 있으니까 삭제가 안 되는데 얘를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거든. 휴지통.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휴지통 그거예요. 여기 휴지통에 여기 간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휴지통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엑셀 시작을 지웠어. 지우면 휴지통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럼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복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잽싸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거를 삭제하고 나서 얘를 삭제하고 나서 이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되죠? 휴지통에서 사라지니까 없어졌죠. 그렇죠? 그건 우리 눈에만 없어진 거지 컴퓨터 안에 남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복구라고 하는 거예요. 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사진을 찍었거나 영상을 촬영했는데 모르고 내가 삭제를 눌러서 휴지통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사진들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 여행을 갔다 와서 유럽에 14박 15일 가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방법 유럽을 다시 가서 촬영해서 오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복구하는 회사에다 맡겨 이거를.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는 이상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가 있으면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비용도 좀 많이 나가지만 유럽 다시 갔다 오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겠지. 내가 교통사고 나서 증거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거니까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다 복구하거든요. 뭐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뭐 한다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기술은 갖고 있어요. 복원하는 기술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우기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농담삼아 말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게 비자금 관련된 데이터라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시오. 그 저장하세요. 그래요. 저장. 그러면 워크시트 자체가 삭제가 되면서 저장이 되고 나면 이건 아마 못 살린다. 엑셀이란 기업에서 엑셀을 만든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에서 여기서 이거를 삭제를 해서 영구 삭제가 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삭제를 누르는 순간 이게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복구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C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하나 더 복구가 생기니까 얘는 잘 두고 얘를 연습하고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이걸 갖고 연습을 하자는 거죠. 예. 그때 어떤 분은 또 그거를 그대로 알아들으시고 그럼 비자금 같은 거 자유 있으면 이거를 삭제하고 저장하시면 검찰에서도 못 찾겠네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못 찾는다고 하면 검찰이 아니겠죠. 그렇죠.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는 다 그거 복구한단 말이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내 머릿속에. 어떤 사람 영화 보면 막 수첩에도 적어놨다가 그 영화에 보면 막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은데 내 머리가 잘못해서 이제 기억을 못할까 봐 이제 기록을 하는 거겠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복제본이 하나 생긴단 말이야. 복제본이 생기고 지역과 담당자를 삭제해요. 그러면 거래처별로 합계가 필요하고 평균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겠죠. 석차도 필요하고 순위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항목을 하나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항목을 하나 넣어주려고 그러고 여기 보면 분기별로 있잖아. 분기별로. 여기 분기별로 이 분기가 지금 약 90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90개 데이터를 블럭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자, 여기 가서 한번 합계를 내보려고 그래요. 여기다 합계를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는 요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는 하면 돼요. 다시 보세요. 는 1, 4분기 클릭 더하기 2, 4분기 클릭 더하기 3, 4분기 클릭 4, 4분기 클릭 이렇게 해갖고 엔터 치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1, 4분기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 4분기 합계를 구하려면 여기 와서 는 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처음 거 클릭하고 더하기 두 번째, 세 번째, 더하기 네 번째, 더하기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이터가 90가지가 있으면 90개를 다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가 100만 건이 발생하면 100만 번을 클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복될 수 있고 누락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썼다가는 집에 못 가지. 퇴근 못 해. 그래서 함수 사용하는 건 좀 이따 살펴보는데 이거를 블럭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얘를 블럭을 잡으려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는 썸 가로 열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합계가 돼요. 썸이라는 함수를 쓸 때 는 썸 가로 열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는데 4개니까 드래그가 수월하겠지만 밑에서 드래그를 하려면 90개를 드래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렵지. 물론 이렇게 안 하고요. 소식에 가서 자동 합계에 있는 합계를 누르면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줘요. 왜냐하면 여기 신형상사라는 글 뒤엔 글자기 때문에 합계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여기도 끝에도 보세요. 자동 합계 들어가서 합계를 누르면 요 위에 쭉 위에 있는 90개의 데이터를 블럭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엔터 치면 답이 돼요. 그리고 얘를 옆으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 녹색 점을 드래그 이렇게 하면 합계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에서는 블럭을 자동으로 잡아주지만 내가 일일이 블럭을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단축키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키보드 이제 활용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키보드의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의 동작. 또 한 가지 봅시다. 마우스의 동작. 마우스의 동작은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의 동작은 당연히 문자 키가 있고 방향 키가 있고 숫자 키가 있고 기능 키가 있고 특수 키가 있고 그래요. 문자 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누르는 거. 방향 키라고 하는 것은 좌우 상하.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 그 다음에 저 F1번서부터 F12번까지가 기능 키고 컨트롤 쉬프트 알트 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특수 키라 그래요. 뭐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대신에 컨트롤 C 그러면 복사. 뭐 컨트롤 V 한 붙여넣기 이런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거는 컨트롤 키하고 컨트롤 A. 예를 들어서 컨트롤 A 그러면 이게 전체 선택이거든요. 전체 선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플러스 C는 복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X는 뭐다? 잘라내기. 다른 말로는 오려두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V는 붙이기죠. 붙이기. 복사해서 붙이면 그대로 하나 더 생기는 거지만 잘라내기나 오려두기 하고 붙이기 하면 이전 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두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컨트롤 Z 그럼 뭐다? 방금 전 행동에 대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내가 모르고 블럭을 잡아서 지웠단 말이야. 컨트롤 Z 하면 살아나거든. 복구 기능이야. 컨트롤 Z. 웬만하면 다 돼요. 엑셀이고 파워포인트고 뭐 대부분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워크시트를 삭제하게 되면 그건 복구를 못해. 엑셀의 기능이 없어요. 마우스는 어떤 동작이 있죠, 여러분들? 클릭은 아시죠? 더블 클릭 뭔지 아시죠? 더블 클릭. 또 뭐가 있을까요? 트리플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 클릭. 자, 더블 클릭은 뭐냐면 이거예요. 클릭 한 번, 두 번 하는 거죠. 그렇죠? 트리플 클릭은 엑셀에서는 안 써요, 잘.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인터넷상에서는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만큼 블럭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만큼을. 보세요. 마우스로 여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하는 거예요. 이걸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 밖에서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아래까지 다 블럭이 잡혀요. 이 밖에서 하나, 둘, 셋. 문서 안에서는요. 더블 클릭하면 단어. 트리플 클릭은 문단. 이렇게 돼요. 트리플 클릭은 문단이나 전체를 선택할 때 많이 써요. 엑셀은 트리플 클릭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죠,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아시죠? 일명 우클릭 한다 그래요.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블럭을 잡거나 하여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거에 대한 기능이 나와. 기능. 특별 기능이 나와요. 특별 기능이 나와.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행동이 좀 다른 게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해요. 자, 보세요. 엑셀에서도 어떤 작업을 하다가 블럭을 잡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거든. 잘라내기 할 건지 복사할 건지, 여기 뭐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런 것도 있고, 아직 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사를 하고 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된단 말이야. 복사한 셀을 삽입할 건지 삭제할 건지 내용을 지울 건지 필터할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능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얘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능.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휠 아시죠? 휠. 마우스 가운데 있는 바퀴 있잖아요. 바퀴. 휠은 기능이 뭐가 있죠? 지금 마우스 조작을 하시는데 휠 굴리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휠 굴리기. 이게 드래그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뭐 하는 기능이다? 스크롤 기능이야. 스크롤 기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휠 누르기 기능도 있어요. 휠 누르기 기능. 여러분 마우스 휠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딸깍딸깍 움직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양이 많아. 이게 양이 많은데 이게 100개가 아니라 한 5,000줄, 한 50만 줄 되면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휠을 눌렀다 띄면 이렇게 생깁니다. 휠을 눌렀다 띄면 이렇게 생겨요. 화살표가 4개가 생기는데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아래로 살짝 내리면은요. 이 화면이 내려갑니다. 이때 이 중앙점하고 화살표가 가까워서 그런데 좀 거리를 두면은요. 빨리 내려가요.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처음 위치인데요. 이렇게 하면은요.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하면 오른쪽 화면으로 스크롤하는 거예요. 스크롤. 예. 화면 스크롤 때 쓰는 거예요. 휠 구르기는 그냥 좌우 상하로만 스크롤하지만 휠 누르기를 누르면 상하 좌우 스크롤이 가능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동시에 누르는 클릭도 있어요. 우리 주로는 쓰지 않는데 게임이나 이런 데서 쓰더라고요. 여기 휠이 2개가 있잖아요.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동시에. 그 제가 쓰는 마우스는 좀 특이하게요. 왼쪽에 버튼이 2개가 더 있어요. 일반 우리 강의실에 있는 마우스하고 다르게 저는 제 마우스를 따로 갖고 다니는데 밑엔 동일하고요. 위에도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휠이 있고 밑에는 또 DPI라는 게 있어요. DPI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마우스에 움직임이 있어요. 마우스의 움직임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하고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우스가 이렇게 휙휙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를 때 얘를 빠르게 움직이게 할 거냐 천천히 움직이게 할 거냐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제가 인터넷을 할 때 홈 버튼 여기 와 있다가 저에 대한 소개 화면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전 화면이 이거거든. 여기 잠깐 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제가 여기 증권을 보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지도를 갔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눌렀다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요걸 눌러서 되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버튼이 앞에 엄지손가락에 붙는 버튼이 2개가 있어서 이전 버튼, 다음 버튼으로 왔다리 갔다리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지 않고도 여기 있는 버튼만 눌러도 이전 다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우스들은 이건 제가 쿠팡에서 샀어요. 10,000원 주고.
왜냐하면 강의실에 있는 마우스가 제 손하고 안 맞아요. 제가 손바닥이 좀 넓은 편인데 크지는 않더라도 강의실 마우스가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우스를 별도로 사갖고 다녀요. 용산에 나가면 이런 마우스만 파는 매장이 있는데 가서 내 손에 맞는 거, 여성분들은 좀 조그만 거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쉬는 시간 되면 마우스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는 손에 쫙 붙어요. 이렇게 내 손에 쫙 맞아가지고 편해요. 편해. 용산 나가서 사봐도 뭐 싼 거는 3,000원, 비싼 거는 뭐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기회 되시면 내 손에 맞는 마우스를 사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쿠팡에 가서 사시면 뭐 여성용에서 손이 작으신 분한테 유리합니다라고 하는 건 좀 작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남자 성인용 손에 딱 맞게 돼 있으니까 사갖고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노트북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 그런 분들은 이제 무선 마우스를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무선 마우스보다 유선 마우스를 많이 쓰는데 제 손에 일단 맞아서 좋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마우스에 있는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우스와 키보드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와 마우스의 협업. 키보드와 마우스의 협업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하고 나서 컨트롤 V 하는 거, 이거 복사 후에 붙이기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게 바로 복사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블럭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이런 메모장에서는 안 돼요. 메모장이 잘 안 되지만 이런 데서는 블럭을 잡아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되는데, 저는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뭐 엑셀 실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걸 떠나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적절히 잘 활용할 줄 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 입력 도구가, 입력 장치가 키보드하고 마우스니까 키보드 마우스에 있는 기능을 많이 알면 좋고요. 우리 키보드 한번 잠깐 내려다 보세요. 키보드에 여러분 키보드에서 안 써보셨던 기능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는 기능. F1번서부터 F12번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빼놓고는 여러분 많이 다 써보셨죠? 여러분 글자키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얘는요 보세요.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탭키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엔터를 누르면 내려가고요.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줄에 있는 특수기 키 중에서 컨트롤 키, 알트 키, 한자 키, 한영 키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시죠? 여기 창문 그림 4개 그려져 있는 거. 그 윈도우 키라 그래요. 윈도우 키. 이거 눌러보시면 메뉴가 나와. 시작 버튼. 근데 이 윈도우 키가 2개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 컨트롤 키하고 윈도우 키, 알트 키 사이에 보면 줄 4개, 3개 쳐져 있는 키가 하나 있죠. 어떤 건지 찾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마우스를 블럭을 잡아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특별한 메뉴가 열립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줄 3개 쳐져 있는 키가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 누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이렇게 방향키를 움직이고 나서 얘를 블럭을 잡았어. 쉬프트 키를 누르고 키보드를 이렇게 조정하면 블럭이 됩니다. 클릭, 쉬프트 클릭은 블럭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블럭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줄 3개 쳐진 옵션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것처럼 메뉴가 열리죠.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 키는 뭔지 아시죠? 더하기 빼기 뭐 넘락 뭔지 아시죠? 누메릭 락을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되는 거고요. 누메릭 락 키가 빠지면 그때는 그 사이에 있는 방향키랑 같아요. 홈은 뭐예요?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맨 왼쪽으로 가요. 엔드키는 뭐예요? 엔드키는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글자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엔드키 눌렀다 띄고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 맨 아래로 가요. 엔드키 눌렀다 띄고 왼쪽으로 가면 맨 앞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예. 페이지 업다운은 페이지가 위로 올라가거나 페이지가 내려가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F12번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F12번 오른쪽에 있는 여기 가서 한번 보면은요. 그 PRT, SC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써 있네.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죠. 프린트 스크린이고요. 줄여서 PRT, SC라고 돼요. 얘는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에요. 화면 캡처 기능.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이 광고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 유니세프 팀 팔찌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캡처가 돼요. 복사가 돼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잘라서 내가 필요한 화면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지. 이렇게 화면을 캡처할 때 쓰는 거예요. 물론 윈도우 안에 영문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 밑이겠구나. 그 밑에 내려가면 캡처 및 스케치라고 있어요. 캡처 및 스케치.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창에 있는 거를 요 캡처 및 캡처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얘를 복사를 해요. 요 복사 눌러가지고 파워포인트가 오면은 딱 들어온단 말이야. 아까는 제가 이거를 자르기 작업했는데 그러지 않고 필요한 위치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여기 로그인 창을 내가 좀 캡처하고 싶어 그러면 캡처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복사 눌러도 되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윈도우 안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캡처하는 기능이 없어서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윈도우가 이제 윈도우 10이 되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자, 제가 계산기를 하나 띄워놨어요. 계산기를 하나 띄워놨는데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창에서 계산기를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화면하고 계산기가 같이 올라오거든. 난 요것만 갖고 싶은데 그렇다고 얘를 다 내려놓으면은 바탕화면이 보이고 계산기가 있으니까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난 요 계산기만 별도로 뜨고 싶어. 요것만. 뒤에 있는 화면은 말고 상단에 올라 있는 화면만. 그때는 Alt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요. Alt 키 누르고. 그러면 계산기만 딱 뜨거든.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전체 화면. 그래서 이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화면 캡처 명령을 걸면은
활성창만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스크린 키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롤 락키라고 있죠. 스크롤 락키. 이 스크롤 락키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엑셀에서만 돼요.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로지텍이라는 이제 그 로고 옆에 불이 들어와요. 불 들어오는 게 3개가 있죠. 뉴메리 락키냐 아니면 캐피탈 키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이건데 보여드릴게요. 엑셀 상에서 제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방향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은요. 현재 위치가 여기였잖아요. 여기 현재 위치는 여기였는데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화면이 통째로 움직여요. 화면이 통째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현재 위치는 그대로 있고 화면 통째로 움직이는 좀 특별한 스크롤 키인데 이게 어쩔 때는 편리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굳이 활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활용은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퍼즈 브레이크라는 키가 있어요. 그 퍼즈 브레이크 키는 윈도우상에서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옛날 윈도우가 아니라 그 도스 시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윈도우 이전에. 그때는 이걸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게 옛날 컴퓨터 프로그램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목록을 봐라 그러면 이렇게 목록을 보고 이렇게 목록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록을 보는데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때 그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멈춰. 다시 하나 누르게 되면 이어서 더 작동이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그냥 중간에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키보드로 이제 화면이 스크롤되는 화면이 있단 말이야. 위에서 아래로 목록을 막 보여줄 때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멈춰. 퍼즈가 멈추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용했는데 윈도우 상에서 제가 썼던 거는 로고키 있죠. 로고키. 로고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퍼즈 브레이크 한번 눌러 보실래요? 로고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이 하나 뜹니다. 자,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라는 걸 누르게 되면 시스템 정보가 떠요. 시스템 정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세대 컴퓨터고요. 메모리가 8기가 메모리가 들어있고 1초에 30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1초에 30억 번을 처리하는 컴퓨터는 아니고 전기적 신호가 30억 번이 움직이는 컴퓨터예요. 윈도우 12 전자 깔려 있어요. 윈도우 10이 깔려 있고요. 이렇게. 2020년 8월 24일 날 윈도우가 설치됐나 봐요. 이렇게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는 명령이 로고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예요. 이제 설정하는 메뉴예요. 이게 설정하는 메뉴.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그 전원 버튼 위에 그 톱니바퀴 그림 설정이 있거든요. 그 설정을 누르면 설정이 뜨고 여기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거든. 이제 안에 장치들을 확인하는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컴퓨터의 환경을 볼 때 로고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시스템 정보가 나타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윈도우 시절 이전서부터 사용했었으니까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우스가 등장했는데 이게 싫더라고. 마우스가 불편해. 제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쓰다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호기심을 갖고 막 써봐야 되는데 그게 싫어. 근데 남들 다 쓰니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 또 미쳐갖고 써보는 거야. 그리고 호기심을 가져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여기 구슬 달려있는 마우스 기억나세요? 뚜껑을 열어서 보면 구슬이 들어있잖아. 제가 예전에 그
도장 새기는 집에 가서 도장을 새기려고 갔더니 그때는 도장을 손으로 파는 도장도 있었지만 컴퓨터로 조각을 해주는 데가 많았거든. 그걸 캠이라 그래. 캠. 캐드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고 캠은 가공하는 건데 도장을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마우스 고장이 났대. 어떻게 고장이 났는데요? 했더니 안 움직인대. 마우스가. 제가 좀 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구슬을 빼놨더니 먼지가 꽉 찼어. 구슬이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먼지를 다 빨고 들어간 거예요. 아직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각칼 있잖아. 도장 새기는 조각칼을 가지고 여기 사이에 있는 그 먼지가 묻은 거를 칼로 이렇게 긁어냈어요. 긁어내갖고 도장 새길 때 칫솔도 쓰거든. 그거 갖고 이제 털어내고 나서 구슬 끼고 이제 굴렸더니 잘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공짜로 해주셨어. 별것도 아닌 기술 가지고 도장을 이제 행제한 거지. 그랬더니 아저씨는 뭐 별 기술을 다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구슬이 먼지를 빨고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안 움직이면 뚜껑 열어가지고 청소만 해주시면 돼요.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미리 써봤으니까 모르시는 분한테는 신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있었죠. 브라운관 모니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고압전류가 흐른대요, 안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봤어. 뭐가 안 되길래. 그랬더니 옛날 그 브라운관 모니터 뚜껑을 열면은요. 시커먼 브라운관이 뒤에 있어요. 앞에 화면 장치 말고 뒷면에 있는데 그 옆면에 옆구리에 청진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청진기 같은 게. 그게 궁금해가지고 만져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고압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까 22,000V의 고압전류가 흐른대요. 근데 그 고압전류가 일정 시간 계속 지속됐으면 죽었지. 근데 순간적으로 탁 튀거든. 그래서 거기 만졌다가 찌릿해가지고 그냥 뒤로 자빠질 뻔했었어요. 그런 호기심은 많아. 그리고 프린터기가 지금 잉크를 뿌리는 프린터지만 예전에는 그 검은 먹지 리본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였거든. 그게 궁금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의원에서 만든 침 같은 게 안에 8개 꽂혀 있어요. 8개. 그게 그 먹지를 이렇게 두들겨. 그럼 이제 그림같이 검은게 묻어 나오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걸 뜯었다가 결국엔 조립을 못했어. 결국 프린터를 고장내버린 거지.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껄껄대고 웃으시는 거야. 그게 그렇게 궁금했냐고. 궁금했었다 그랬더니 이제 비용을 내고 이제 수리를 해갖고 왔었죠. 그런 적도 있고 요즘은 안 열어보려고 그래. 열어보는 순간 고장을 내먹거나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는 저는 꼭 봐요. 가습기 설명서를 보거나 뭐 리모컨 설명서를 보거나 항상 설명서는 제품이 고장나서 버리더라도 설명서는 집에 쌓여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 어떤 기능이 있든지 어떤 뭐가 선풍기가 어디 고장이 나면은 선풍기 설명서를 보면 어디를 조치를 취하라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거름망 같은 것도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열어서 그걸 청소를 해주면 세탁기가 좀 안에 세탁물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든지 에어컨 이제 뭐 필터 같은 것도 청소하는 방법도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거를 활용하는 계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블럭을 잡을 때 아까 Shift 키 누르고 블럭을 잡는다 그랬어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내려가면 블럭이 잡혀요.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잠깐만 스크롤 키를 눌러놓은 상태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내려가면
블럭이 잡히는데 언제까지 내려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내려가면 한꺼번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는 숫자들만 블럭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들만 이렇게 다 블럭을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아래쪽 내리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쉬프트를 누르면 블럭이 잡힌 상태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4분기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2, 4분기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3, 4분기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4, 4분기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거래처별로 합계를 구할 수도 있죠. 거래처별로 합계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와서 는 sum 괄호 열고 이렇게 블럭을 잡거나 아니면 귀찮으시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와서 자동합계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잡히고 엔터 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주백화점 합계를 구하고 싶어. 진주백화점 합계를 구하면 진주백화점의 데이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주백화점이 여기 있는데 이거의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이게 C의 15번째부터 F의 15번째란 말이에요. 셀 주소가.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거를. 1, 4분기 합계를 구하려고 그러면 C의 3번째부터 여기 C의 몇 번째야? 93번째까지가 이제 1, 4분기 합계인데 이렇게 셀 주소를 갖고 기억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이름정의라는 거래요. 이름정의. 자, 요렇게 블럭 잡으면 신형상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신형상사. 그렇죠? 자, 블럭 잡아볼게요. 마우스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여기 이름 상자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 상자. 요 A, B, C 위에 보면 이렇게 현재 C의 3번째부터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C3이라고 된 셀 주소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고 클릭하고 신형상사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신형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가서 는 sum 가로 열고 신형상사 하고 엔터를 치면 신형상사 합계가 돼요. 자, 이름정의라는 걸 알려드릴 텐데 이름정의 셀 주소를 이용하여 엑셀에서는 셀 주소를 이용하여 계산 작업을 해요. 계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셀 주소를 모두 외우기가 암기하기가 곤란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셀 주소를 이름 정의해요. 이름 정의해서 이름 정의해 놓으면 편리하다 이거지. 근데 이름 정의할 땐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 시험에 필기 시험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셀 이름 정의할 때 안 되는 항목은 뭐냐, 되는 항목은 뭐냐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창이죠. 원창.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원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원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창이라고 쓰면 안 돼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필기 시험에는 이런 규정을 암기하면 되지만 실기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원창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그럼 보세요. 아무 데나 가 있다가 이름 상자에 가서 신형상사를 클릭하면 여기가 신형상사구나. 여기가 원창이구나 하고 이렇게 블럭이 잡혀요. 그럼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잡아?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는 이름이 뭐가 될까? 얘는 협우상사가 되겠죠. 여기는 삼화상사가 되겠고 이렇게 다 블럭 잡으면 1, 4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전체를 블럭을 잡을게요. 전체 잡는 방법은요. 이 동네 아무 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돼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블럭이 잡히는데 자, 수식에 가볼게요. 수식에 가서 여기 정의된 이름 그룹이라고 있어요. 정의된 이름 그룹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어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메뉴가 떠요. 이런 메뉴가 떠요. 첫 행과 왼쪽 요 두 가지를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 뜻을 알려드릴게요. 첫 행이라는 건 첫 줄이죠. 첫 줄. 그러니까 보세요. 49,500원, 1,600원, 45,400원서부터 1사분기라는 쭉 영역이 있잖아. 밑에. 세로 영역의 이름을 1사분기라고 적겠다. 그 다음에 여기 46,000원, 36,300원, 14,000원, 24,100원은 베네디스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열에 있는 걸 이름으로 자동으로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요. 여기 이름 상자라는 곳에 클릭해 화살표를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생성돼요. 자동으로.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경성 트레이딩이 돼요. 여기. 그런데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이름 정의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글자는 반드시 밑줄 또는 문자로 시작한다. 그리고 문자, 그리고 숫자로 형성이 가능하다. 빈칸은 사용 불가. 근데 여기는 이름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경성 한 칸 띄고 트레이딩이잖아. 그러니까는 경성 한 칸 띄고 트레이딩. 이거는 뭐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주냐? 경성 밑줄 트레이딩. 이렇게 쓰면 돼. 경성 밑줄 트레이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성하고 밑줄 트레이딩으로 자동으로 잡아요. 이름을. 여기에 유오미 백화점 같은 경우도 유오미하고 한 칸 띄고 백화점이니까 이름을 정의 못하니까 유오미 밑줄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름이 여기 ITM 같은 경우에는 ITM 그대로 이름이 정의가 돼요. 빈칸이 없으니까. 숫자로는 시작을 못해요. 숫자로는 시작을 못합니다. 글자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할 때 어디로 했다? 블럭을 잡고 나서 수식이라는 메뉴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서 선택형에서 만들기를 누르고 첫 행과 왼쪽 요를 눌러주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신형상사를 내가 바꾸고 싶어. 멋진 신형상사라고 이름을 고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름 관리자로 가보시면 이름 관리자로 가보시면 신형상사라고 아까 여기 만들어진 데가 있을 거라고 여기 신형상사가 여기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멋진 신형상사라고 이름을 고쳐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확인 다 누르면 여기 이름은 신형상사가 아니라 멋진 신형상사가 되는 거지. 그치? 이름이 이제 바꾼 거예요. 어디 가서 여기 이름 관리자에 가서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주얼적으로 보기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첫 줄은 파란색이고 내용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자로만 들어가 있고 보기가 안 좋아서 이거를 좀 꾸미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홈이라는 메뉴 탭에 가서 홈 쭉 가보시면 여기에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서식. 스타일 그룹에 하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서식에 가시면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파란색으로 좀 쓰고 싶으면 파란색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변해요. 색깔이 지그재그로 바뀌어서 편해. 그런데 상단에 보면
표 도금 디자인 메뉴가 별도로 떠서 나는 파란색을 썼는데 주황색 쓰고 싶어 그러면 색깔이 알아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고르면 회색 무늬를 바꾸면 회색으로 바뀌고 노란색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 알아서 지그재그로 바뀌니까 난 검정색으로 할래 그럼 검정색으로 가는 거고 녹색으로 갈래 그럼 녹색으로 가고 이렇게 알아서 보기 좋게 좀 꾸며줘요. 지그재그가 난 싫어 그럼 이거 줄무늬형을 뺀다 그러면 줄무늬형을 빼면 지그재그가 안 돼. 필터도 안 할 거야 그럼 필터 단추 빼면 되고 근데 자동으로 해주니까 뭐 상관없고요.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양이 많으면 줄무늬 열을 선택하면 이렇게 세로별로 지그재그로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 줄무늬 행도 있고 열무늬 행도 있고 줄무늬 열은 잘 안 쓰고 줄무늬 행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약행을 누르면 알아서 아래쪽에 이렇게 합계가 들어가요. 요약행을 누르면 알아서 밑에 합계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표라는 거예요. 표. 엑셀은 이게 표처럼 보이지만 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 디자인을 꾸며주면 보기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옆에다가 빈칸을 누르시고 여기다 빈칸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합계라고 쓸 거예요. 합계. 그 옆에는 평균이라고 쓸 거예요. 평균. 항목이 하나씩 더 생겨요. 그렇죠? 색깔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고 합계에다 클릭하고요. 는 S U M 썸이라고 여기 뜨네.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냥 탭키 눌러도 되는데 더블 클릭하고 괄호가 열려요. 그리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를 이렇게 블럭을 대고 4개를 블럭을 잡으면 아까 제가 멋진 신형 상사라고 이름을 고쳤단 말이야. 그렇죠? 멋진 신형 상사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 엔터를 누르면 합계가 자동으로 쫙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여기 네 칸의 이름이 뭐예요? 네 칸의 이름이 멋진 신형 상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합계는 멋진 신형 상사 합계가 들어가요. 그 밑에 거도 다 똑같이 들어가. 눌러보시면 엉뚱한 답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때는 요거 컨트롤 Z를 눌러주면 방금 전에 계산한 게 취소가 되거든. 그러면 이건 딜리트키 누르면 지워지는데 자 여기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합계 누르면 멋진 신형 상사라고 떠. 이름을 정의하는 바람에 멋진 신형 상사가 떠버렸거든. 그럼 멋진 신형 상사가 아니라 뭐라고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는요. C의 세 번째부터 콜론 F의 세 번째가 되어야죠. C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를 써야 돼. 멋진 신형 상사란 이름 정의한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셀 주소가 들어가야 되거든. 셀 주소 고쳐 썼어. 그 엔터를 치면 합계가 자동으로 쫙 깔려 들어가요. 자, 평균에다 클릭하고 는 AV 에버레이지라고 여기 있네. 에버레이지라고 있었죠.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려요. 키보드로 직접 는 에버레이지라고 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는 AV라고 쓰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글자가 완성되고 괄호가 열리는데 C의 세 번째 콜론 F 세 번째. C의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 맞잖아요. 그렇죠? 엔터 치면 평균이 알아서 쫙 들어가. 각각의 평균이 알아서 들어가요. 맞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표
표 작업을 하면 뭐가 좋으냐? 계산하는 게 편리한 게 아니라 보기는 좋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요. 비주얼적으로.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하거나 평균을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서 명령어를 걸면 나머지가 아무리 많아도 자동으로 합계가 쫙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밑으로 내려올 때도요.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면 아래 방향 키 누르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고 나서 하나 더 하면 밑줄로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아까 우리 표 작업했죠. 표 작업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니은자처럼 계산 현상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여기 밑에. 그리고요. 표가 아닌 곳에서는요. 표가 아닌 데서는 탭키를 누르면은요. 옆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밖으로 벗어나 버려요. 그런데 표를 작업한 곳에 가서는요. 탭키를 누르면 여기서 일로 안 넘어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밑으로.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요. 이 범위 내에서만. 그다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항목이 없죠. 이게 끝이잖아요. 이때 탭키 누르면 빈줄이 하나 생겨요. 아래쪽에 빈줄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서초 주식회사라고 쓰고 1사분기에 만약에 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탭키 누르고 15,000 2만 3만 하고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면 합계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윗줄에는 계산 명령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칸은 계산기 결과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탭키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면을 여기 벗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밑에 클릭하고 서초 주식회사라고 별도로 써야 되고 여기다 별도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계산하든지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표 작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서 주식회사라고 쓰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기 데이터 입력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계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합계는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빵이지만 평균 자리는 샵 div/0이라고 떴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샵은 뭐냐면 오류예요. 오류. 엑셀에서는 샵으로 나타나면 다 에러가 난 거예요. 나눗셈을 잘못해서 에러가 났다는 뜻인데 보세요. 나눗셈은 뭐죠? 합계를 개수로 나눠야죠. 자,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이런 메시지, 이거는 이제 엑셀에서의 오류 메시지예요. 이건 뭐냐면 나눗셈에서 이 오류가 발생했는데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눠야 돼요. 근데 합계는 얼마예요? 합계는 0이죠. 여기 없잖아. 합계가 없잖아. 여기 합계가 없잖아. 그럼 개수는 얼마입니까? 개수도 없죠. 지금요. 개수가 여기 들어가면 숫자가 들어가면 개수는 하나인데 아직은 없잖아. 숫자가 없으니까 개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개수가 0분의 0이잖아요. 그렇죠? 나눗셈에서는 분자 분모가 있는데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면 5분의 0? 0분의 5? 수학에서 피제수 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모 분자가 나오는데 분모가 0이면 불능이죠. 계산 불능. 0분의 5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엑셀에서는 수학에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학에 있는 기능을 엑셀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합계도 없고 개수도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샵 div0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의 오류가 난 거예요. 이때는 뭔가 여기다 써줘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은 계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샵이 떴잖아. 샵. 이 샵이 뜨면 뭐예요? 오류가 나는 거야. 어떤 오류가 났다? 자릿수가 부족해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를 여기 너비가 있잖아요. 너비 이렇게 펼쳐주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답이 많아? 뭐 계산을 잘못했구나. 여기가. 그렇지.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썼네. 처음에 제가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여기가 없으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라는 뜻이고 그런 거니까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당연히 정확히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4분의 10이니까 2.5잖아. 2.5. 2.5인데 2.5를 반올림하면 3이 되거든. 그래서 3이 나온 것 뿐이고요. 여기를 블럭을 잡고 예를 들어서 소점이와 자릿수를 늘려라 그러면 소점이 한 잔에 2.5가 나오긴 나와. 자릿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할 때는 표처럼 작업하는 게 좀 수월하다. 표처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표처럼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좀 수월하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는 탭키를 누르면 안에서 표작업에서 탭키를 누르면 탭키를 누르면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 가장 마지막 셀에서 탭키를 누르면 아래에 빈 줄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유효성 검사를 좀 설명드릴게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뭐냐면 여기 숫자가 들어와야죠. 여기 숫자가 들어와야 되잖아.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옆에 여기 평균 옆에다가 뭘 하나 새로 넣으려 그래. 날짜를 쓰고 싶어. 날짜. 거래 날짜를 쓰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날짜를 쓰고 싶은데 여기는 날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블럭을 잡아.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블럭이 쫙 잡혀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 블럭이라 그랬고 컨트롤하고 방향키 누르면 전체를 설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와서 데이터 메뉴 탭에 와서 유효성 검사를 누를 거예요. 유효성 검사를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아이콘 누르셔도 돼요. 이 중에 모든 값이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날짜가 들어와야 돼. 날짜를 예를 들어서 뭐 950년 뭐 이런 날짜를 쓰면 안 되겠지. 우리 회사가 내년도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작 날짜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2023년 01월 01일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2023년 01월 0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영업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2123년 12월 31일까지만 하겠다. 100년 동안 내년 1월 1일서부터 100년 동안 내가 영업을 하겠다라고 날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 그 확인 누르면 돼. 잠깐만. 점을 눌러서 그렇구나. 빼기 눌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점 대신에 빼기를 누를게요. 빼기.
2023 빼기 12 빼기 31 이런 식으로. 예, 그럼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날짜를 쓰는데 2022년 12월 30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안 들어가. 2023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잘못 쓰면 안 되겠어. 다시 시도 눌러서 2023년 1월 1일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500년 1월 1일 쓰면 2500년도 날짜가 안 돼요. 범위가 너무 벗어났어. 그렇지? 이렇게 날짜를 범위를 정해준다든지. 만약에 성적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성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면 여기 성적을 이만큼만 블럭 잡아서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면 숫자가 들어가겠죠. 숫자 정수.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빵점이 최저고 100점이 최대잖아. 100점이 가장 많은 거고 빵점이 제일 적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방송통신대학교는요. 중간고사 성적이 30점, 기말고사 성적이 70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개 합쳐서 100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다 맞았다고 해서 1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맞으면 30점, 기말고사는 다 맞으면 70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있고 기말고사가 있으면 중간고사는 유효성검사를 숫자로 바꿔주는데 정수로 바꿔주는데 빵점에서부터 30점까지만 가는 거고 기말고사 성적은 데이터 이게 숫자로 가는 건 맞는데 최소가 0점이고 최대가 70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계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합계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5점, 여기는 65점 그러면 이제 9점이 되는데 중간고사를 내가 35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범위를 벗어난 거야. 최대 만점을 몇 점까지 줄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준다든지. 뭐 성별 같은 거 입력하는 것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남성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남자라고 쓰는 사람이 수컷이라고 쓰는 장난삼아 이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랬죠. 그래서 성별을 쓸 때는 목록을 지정해줘서 남성, 여성 또는 여성, 남성 아니면 남자, 여자 이렇게 쓴다든지 해서 컴마로 구분하면 돼. 컴마로. 그러면 여기다가 남자라고 쓸 수는 없어. 남자는 못 쓰고 남성이라고 쓰든지 남성 이렇게. 아니면 화살표 눌러서 이 중에 고르는 거지. 이렇게 고르게끔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성별을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남녀 이렇게 막 종류별로 써버리면 성별이 여러 개가 나와서 오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꼭 지정을 해야지. 그래서 직책을 입력한다든지 뭐 부서를 입력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회사에 있는 정해진 부서가 있잖아요.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다 꼭 지정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애먹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지. 유효성 검사라는 걸 활용을 잘하면은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학년 같은 경우도 1학년서부터 뭐 3학년까지 있든지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있다든지 이런 거. 근데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려면 유효성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주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참 저번에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창을 위아래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좌우로 나누는 건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나누기 그러면 이제 위아래 좌우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눠져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제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 나누기라는 이 시트랑 정렬이라는 시트를 같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창 나누기랑 정렬이라는 시트는 서로 다른 시트잖아요. 그렇죠? 얘를 좌우로 본다든지 위아래로 나눠서 보려면 못 봐요. 예. 서로 다른 시트 또는 서로 다른 파일을 같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이게. 2010 이후에 나온 게 엑셀 2013입니다. 2013 버전부터는 다중 모니터를 지원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내가 여기 하나 더 쓰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2개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 간호병동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시죠. 그렇죠? 그걸 다중 모니터라고 하는데, 지금 빔 프로젝터랑 제 모니터를 같이 본단 말이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이걸 복제가 아니라 확장을 누르면 이 화면과 이 화면이 달리 나타나요. 제가 좀 전에 이 화면 보고 있었다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창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가 지금 여기 2개 꽂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 강의실에서는 강사 모니터를 수강생들도 봐야 되니까 복제 기능을 걸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모니터를 뒤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 보통 과거에는 한 10개까지 연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얘가 1번, 오른쪽 2번이냐, 왼쪽 1번이냐, 오른쪽 2번이냐, 그건 이제 자기 지정하기 나름인데, 엑셀을 열어놓고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지금 여기는 모니터가 없으니까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다중 모니터 같으면 이게 옆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왼쪽에는 2021년도 현황 파일을 보고 오른쪽 모니터는 2020년도 현황 파일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기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새창이라는 것도 있어요. 새창.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창과 새창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관리라는 파일인데, 새창을 누르면 얘가 하나 더 생성돼요. 밑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에 2번이라고 뜨거든. 그러면 여기는 좀 정렬을 보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1번에는 창 나누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이 서로 다른 거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보기에 가서 정렬을 눌러요. 정렬을 눌러가지고 가로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건 데이터 분석 관리에 있는 창 나누기 화면을 보는 거고, 여기는 밑에 거는 다른 데 있는 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창이 3개 열려 있어요. 3개. 제가 통합이라는 것도 하나 열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창을 이제 나눠 놓고 두면은 정렬을 눌러서 세로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보는 거고, 보기에 가서 모두 정렬을 누를 때 가로 그러면 위아래로 보는 거죠. 위아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는 정렬을 보고 여기는 창 나누기를 봐서 위에 거 아래 거 따로따로 볼 수가 있더라 이거지. 모니터 2개가 되면 편리해요. 왼쪽 오른쪽 모니터를 따로따로 두면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분리가 되거든. 근데 지금은 모니터가 하나만 돼 있으니까 새창이라는 거를 안 쓰고, 그냥 새창이라는 걸 안 쓰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새창을 하나 쓰긴 쓰는데, 여기는 하나는 창 나누기 시트, 하나는 정렬 시트가 서로 다를 때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새창을 눌러가지고 워크시트를 따로 열어놓고 정렬해 가서 가로로 열든지 세로로 열든지 보는 거예요.
새 창. 아래 한글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열어놨더니 아래 한글 파일이 한 500페이지가 돼. 근데 앞에 있는 한 20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글자하고 한 500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좀 화면을 비교해서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새 창과 정렬이라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정렬은 기본적으로 아까 저번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필터도 해봤었죠. 필터도. 피벗 테이블도 했었어요. 헷갈리시죠? 그때 한번 설명드리고 끝났기 때문에 이걸 복습을 안 하시면 헷갈리는 거예요. 필터는 이런 거였어요. 필터는 뭐였냐면 양이 많을 때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누르면 깔대 그림 누르면 필터가 생성이 되고 이거 누르면 생성이 되고 담당자에 가서 나는 주진국 씨가 담당하는 건 거래 내용만 보겠다 그러면 주진국 씨가 거래하는 것만 쫙 보는 거고 지역에 가서 나는 강원도 데이터만 보겠다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서 주진국 씨가 담당하는 건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필터를 해제하면 다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경상북도이거나 강태준인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상북도이면서 강태준인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필터에서. 강태준이거나 경상북도인 거를 봐라 그러면 그거 필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위아래가 순서가 흩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정렬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강태준 담당자별로 합계를 구하겠다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담당자별로 정렬을 한 후에 부분합이라는 걸 눌러주면 이렇게 담당자별로 분기별로의 합계를 구하게 되면 담당자별로 이렇게 합계가 나와서 좋은데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정렬이란 걸 하게 되는 거고 정렬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흩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때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랬었어요. 피벗 테이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뭐 기존 워크 시트에다가 뭐 여기다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 오른쪽에 가서 담당자를 행에다 놓고 분기별로 시그마 값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담당자가 3명이 있으니까 비어있는 담당자도 하나 있네. 뭐가 비어있는 게 있을까? 잠깐만. 여기 데이터가 비어있나 보다. 이거 제가 아까 뭐 다른 데이터 입력하는 바람에 이제는 비어있는 데이터가 새로 고침 누르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별로 합계를 계산하면 정렬도 상관없고 부분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정렬과 부분합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피벗은 어느 기준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데이터들은 이제 메뉴판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기능이고 예를 들어서 난 강태준 씨 거에 해당되는 각 분기별로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합계가 아니라 이걸 평균으로 바꾸면 평균이 되는데 여기는 합계가 여기는 평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작업을 해서 또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죠. 함수. 그게 이제 함수의 가장 큰 필요성이 그거예요. 데이터 분석 기능이라는 거는 뭐 필터나 정렬이나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딱 원하는 것만 요소만 내가 처리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운 게 이제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는 sum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범위를 정해주면 어떤 이제 잠깐만 뭐야 하고 범위를 정해주면은 범위 내에 숫자 데이터의 합계를 처리한다 이런 거고,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여기다 범위를 설정해주면 범위 내에 숫자 데이터들의 평균을 처리하는 거고, 는 맥스 이거는 바로 뭐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는 미니멈을 쓰면 이거는 뭐다?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는 라지 하고 범위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쓰면은 범위 내의 k번째로 큰 값을 처리하는 거고, 이거 흡사한 게 바로 뭐다? 스몰이죠. 스몰. 이거는 작은 값을 구하는 거죠. 작은 값. 왜냐면 가장 큰 값만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큰 거 또는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라지를 쓰면 몇 번째로 큰 거. 만약에 1이라고 쓰면 뭐야? 첫 번째니까 그때는 맥스랑 같은 거고, 스몰 범위 콤마 1이라고 쓰면 그때는 미니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랭크.eq라는 게 있고요. 는 랭크.avg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같은 값이면 같은 등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가서 다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3명이 공동 금메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달라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같은 값이면 등수의 평균을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100점이 3명이면 공동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왜 이게 나오는지 몰라. 100점이 3명이면 공동 2등이 돼요. 왜냐면 100점이 3명이면 3명이 어차피 1등, 2등, 3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돼야 되는데 3명이니까 6등이잖아, 합이. 1등, 2등, 3등이 합이 6등이니까 6등을 3명으로 나누면 공동 2등이 되는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는 모른다. 랭크.avg가 왜 나온지는 알겠는데 어떨 때 랭크.avg를 쓰는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설명만 해놨어. 설명. 100점, 90점, 80등이면 어차피 80점이면 1등, 2등, 3등은 알겠는데 같은 점수 같으면 예전에는 공동순위를 줬단 말이야. 근데 랭크.avg는 공동순위가 아니라 등수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1등, 2등, 3등이 될 사람이 동시에 1등이 되는 게 안 되니까 한 사람 1등, 한 사람 2등, 하나는 3등, 합이 6등이니까 3명이서 6등이니까 3분의 6 해서 2등이 된다 이거지. 공동 2등. 이론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어떨 때 이걸 쓰는지는 어느 인터넷 창에서도 안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합계가 있어. 합계에서 성적을 구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랭크.eq. 예전에 랭크만 썼어요. 썼었단 말이에요. 랭크만 썼는데 이거 여기 느낌표 찍혀 있는 요거는 옛날 메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안 쓰고 이거를 쓰거든.
근데 이거를 써서 작업을 해서 보냈는데 상대편이 받아봤는데 그 사람이 쓰는 엑셀이 2010 버전에 옛날 버전이면 이게 안 나와. 이걸 못 알아듣지. 옛날 버전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2010 버전에 대해서는 보안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랬어요. 보안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기 옵션이 아니라 계정을 가볼까? 2019로 돼 있단 말이야. 2019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 2010 버전을 쓰다가 자격증 공부하려고 하다가 보안에 문제가 생겨서 엑셀 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생산선본부 오드 컴말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ITQ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 보는 기관에서도 2015로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험자들이 2015로 공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관 회사에서 책임을 또 져야 되거든.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는 2015로 시험을 안 본다 이거죠. 그래서 2013 이상.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2016이니까 2016으로 이제 시험을 하겠다라 그래서 발표가 이렇게 나고 나서는 이제 교육기관들이 비상이 걸린 거야. 예전에 다 2015로 쓰다가 주관사가 2016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하니까 이 강의실 프로그램이 다 2016으로 고쳐야 되거든. 그런데 2015라든 2016이라든 엑셀의 기능은 똑같이 쓰는 건데 아까처럼 요런 거는 옛날 메뉴니까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 이거를 써서 작업을 해서 보냈더니만 상대편이 옛날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처리를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보낼 때 이거는 2016으로 작업했으니까 2016이나 상위 버전 상관없는데 하위 버전을 보게 되면 이걸 처리 못한다라는 걸 안내를 해서 보내줘야 돼.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2016이나 이거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 자, 요 합계가 이 합계 범위 있죠, 그렇죠? 이 합계 범위. 그래서 몇 번째로 크냐? 내림차순을 쓰겠다라고 하면 24등, 71등, 2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EQ가 아니라 만약에 AVG를 쓰게 되면은 어디가 1등인지 몰라도 동일한 등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제가 똑같이 숫자를 크게 써볼게요. 크게 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등인데 둘 다 1등이면 안 되기 때문에 1.5등이 되는 거예요. 1.5등. 하나 1등이 하나 2등이잖아요. 그럼 합이 3등이잖아. 3등을 둘이 나눠가져야 되니까 1.5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동 반올림 처리가 돼서 2등이 된 건데 2등이 된 것뿐인데 그래서 랭크.avg는 그런 뜻은 알겠는데 avg라는 함수를 쓰는 경우를 설명이 없어. 어느 책에도. 제가 찾아본 경험으로는. 그 뜻은 알겠는데 어떨 때 쓰는지 안 나오니까 답답한 것뿐이지. 개발한 회사조차도 그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rank.eq로 쓰라고 해요. avg라는 함수를 쓰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rank.eq를 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기능이다 그랬죠. 기능. 함수를 영어로 쓰면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이제 F1 키가 있잖아요. F1 키. 우리 컴퓨터에서 F1은 보통 도움말로 많이 쓰거든. 도움말. F2번 키는 뭐냐면 우리 윈도우에서 F2번 키는
이름 변경. F3번을 누르면 검색 기능. 이제 이런 거로 써요, 대부분. 근데 이거를 기능 키라고 부르지 함수 키라고 안 부르거든. 그래서 엑셀하고 수학에서만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잖아. fx 이렇게 쓰잖아. fx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했는데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내가 머리로 외워서 내가 계산하는 거고, 컴퓨터에서의 함수는 뭐냐면 내가 그 기능을 이용해서 명령을 걸면 컴퓨터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이런 썸 함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는 썸 가로 열고 50, 60, 70 그러면 이거 합계를 구하는 거지. 180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컴퓨터에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뭐가 되는 거야? 홍길동 합계 구해봐.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을 이용해서 학생이 계산하는 거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명령을 걸어주면 엑셀이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는 썸 50, 60, 70이라고 쓰면 여기 빼먹었다. 여기 이렇게 엑셀이 계산해 주거든. 이건 합계 구하면 합계. 더하기 명령이죠. 더하기. 곱하기 함수도 있어요. 곱하기 함수도 있어요. 함수에서는 뺄셈 함수하고 나눗셈 함수는 없습니다. 예. 는 프로덕트 어떻게 됐어? 는 프로덕트 2, 3 1, 2, 3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6 곱하기 프로덕트는 곱하기라는 기능입니다. 썸은 합계라는 덧셈이고요. 뺄셈과 나눗셈은 함수가 없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제곱근, 루트값 구하는 이런 함수들이 다 있거든요. 그 함수를 알면 편한 거지. 우리가 가정에 있는 믹서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 도구들 기능을 알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이런 함수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쉽게 계산하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내 머릿속에 외워서 쓰는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수식이라는 메뉴가 가시면 함수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여기 fx라고 있어요. 맨 왼쪽에 fx. 여기 맨 왼쪽에 fx 함수 삽입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이런 메뉴가 뜨는데 재무함수를 선택하면 재무함수가 쭉 나오고, 날짜 및 시간 함수가 나오고, 통계함수 나오고, 모두 ABS가 절대값 구하는 거예요.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절대값 아시죠? 작대기 걸어놓고 작대기 속 안에 음수가 나오면 양수가 되는 거고, 양수는 그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절대값. ABS라는 거 절대값. 코사인, 아크 코사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함수를 다 알아야 되느냐? 전 직업으로 하지만 다 알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 이 재무함수 쪽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통계 기능이라든지 수학 기능이라든지 특히 공학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전공 분야니까는 한번 설명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알 수는 있어요. 진법 변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직업을 하니까 이걸 알게 되고 하지만은 자격증 시험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지금은 설명이 좀 곤란하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하면서 몇 가지 이런 건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이제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살펴봤었죠. 그렇죠. 이런 거 살펴봤고, 이거 이거 시간, 날짜 함수라든지 조건에 맞는 함수, 이런 거. 몇 가지 우리 VLOOKUP이나 이건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안 드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 반올림, 올림, 내림.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세는 거. 숫자만 세봐라. 빈칸만 세봐라. 이건 빈칸만 세는 거고, 이건 숫자만 세는 거고,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카운트 블랭크와 카운트 올은 반대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은 몇 명이냐 그러면 카운트 if s라는 걸 쓰거든요. 조건부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부 개수.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성별이 남자로 되는 사람이 개수가 몇 개냐를 하는 건데,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조건이 다수 개가 붙으면 뒤에 복수형 s가 붙어요. 함수에.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average if s가 들어가요. average if s.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안 왔던 게 이제 차트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새해가 됐지만 한 번 더 요거 이제 정리하면서 차트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전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